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사업계획서 작성 발표 강의를 맡은 울산광시 청년센터의 최종환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를 맡게 된 거는 많은 요청도 있겠지만 제가 청년창업센터에서 1.5기로 창업을 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또 8기나 9기 정도의 학생들과 함께 또 창업의 파트너로 또 일을 해봤던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창업을 많이 도전을 했고요. 그만큼 실패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선배 기수로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업 계획서를 쓰는 노하우 그리고 창업에 대한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라고 저를 좀 섭외가 된 것 같습니다. 매년 이렇게 연초가 되면 사업 계획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평소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면서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제가 이전에 썼던 제안서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노하우를 공유를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좀 이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고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발표 서식에 맞춰서 어떻게 좀 더 제안서를 쓰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소개와 상품 서비스, 시장성 유통, 조직, 향후 계획까지 총 6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조금 더 저의 스타일에 맞춰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보시면서 추후에 궁금한 점은 제가 게시글 밑에다가 저희 청년센터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남겨두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청년센터 홈페이지에다가 대관 신청을 해주시거나 전화로 저를 찾아주시는 문의를 해주신다면 대관 신청의 그 시간을 잡아서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서를 쓰기 이전에 저 같은 경우는 매년 이런 다양한 사업계획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개 중에 3개에서 4개 정도 사업들이 좀 제안서들이 이렇게 선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들이 보면 많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 영원한 국민타자라고 부르는 이승엽 씨나 양준혁 씨가 약 3할 때 그 타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번의 타석에 서면 한 3번 정도 출루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설의 레전드라고 불리는 이런 선수들도 10번 중에 3번 정도의 출루율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10개 중에 한 3개 정도의 제안서가 매년 붙는다는 것은 나름 선방을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제가 하는 말이 정답은 아니더라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노하우에서 이런 것들을 좀 따라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요. 사업계획서 또는 자금유치계획서, 투자유치계획서 또는 정부과제 제안서와 같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름이 다른 사업계획서들이 문서의 형식은 되게 다릅니다. 하지만 기본은 거의 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그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제가 이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면서 한 10개 정도의 저만의 좀 약속을, 저 자신만의 약속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자는 겁니다. 심사위원들은 첫 번째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평소 같으면 제가 강의실에서 직접 여러분들과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은 영상으로 남기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쓰자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창업 아이템들은 유사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요. 이 유사한 창업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심사위원들도 몇십 번, 몇백 번 볼 수 있는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구나 형용사보다는 주제에 입각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글들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아이템들도 비콘을 활용한 장애 아동을 위한 앱 서비스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좀 단어들이 많이 늘어지면 보기가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적으면서 글을 작성하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논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자는 겁니다. 논리와 객관인데요. 제안서, 사업계획서는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글입니다. 근데 설득을 하려면 그 사람이 나의 논리에 타당하게 수긍을 할 수 있는 그런 문단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거 이렇게 내가 생각했더니 될 것 같다. 그런 추상적인 단어보다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통계, 수치, 그리고 뭔가의 데이터들 아니면 서류로 구체화된 것들, 이렇게 객관적인 수치 데이터들이나 정성 정량 데이터들을 가지고 표현을 한다면 그것들은 신빙성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근거 데이터로서 좋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잠재 시장의 수익성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보통 창업을 하게 되면 1년 365일 44철 성공을 할 거라는 좀 그 핑크빛 희망의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절을 타는 사업일 수도 있고요. 또는 지금과 같이 코로나 이런 사태라던가 아니면 국가적인 뭐 재난이나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문화적인 일들은 대부분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나의 강점이 될 수 있지만 또 약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들을 좀 잘 파악하면서 그 잠재적인 시장의 수요나 수익성을 좀 명확하게 고민하면서 작성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나만의 예상 문제를 항상 가지고 있자는 겁니다. 제안서를 쓰게 되면 몇 날 며칠 고민의 흔적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종이기 때문에 내 새끼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보여주더라도 그 누군가가 그래서 이거의 비즈니스 모델이 뭐야? 이게 정말 될 것 같아? 라고 물었을 때 화를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성공할 것 같거든요. 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 그냥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정말로 진심 어린 충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스스로 예상을 되는 문제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주변의 지인들이나 가족들을 통해서 이런 예상 문제들을 물어보고 받을수록 더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집사람에게 이제 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제 편이면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말들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이야기해 주는 것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음은요. 전문 용어의 사용을 자제하자는 겁니다. 대부분의 초기 창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있어 보이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니즈, 캐파, 파이와 같이 누구나 이 업계에 있거나 뭐 조금의 일을 해본 분들은 당연하게 쓰이는 이런 용어들, 그러니까 선수 용어일 수도 있고 업계 용어일 수도 있고요. 또는 알지 못하는 정확하지 않은 단어들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창업에 성공해서 전문가의 프로보노 서비스를 다음 세대들에게 하겠다. 또는 나는 뭐 엔터프라이즈십으로 다른 친구들을 고용하겠다. 근데 명확하게 모르는 경우에 이런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 그리고 명확하지 않는 단어들은 그런 단어들을 이제 최대한 제안서를 쓸 때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꼬투리가 되어서 질문이 되면 되게 많이 당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역사학과를 나왔습니다. 한 교수님께서 저에게 했던 말 중에서 문화유산 해설사 중에서 가장 좋은 해설사는 초등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해서 그 대상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언어로 또는 페이퍼로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이 선정 확률에 좀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제가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계획서는 한 번이 끝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사업 제안서들은 제가 한 번 쓰고 나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도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이런 PPT를 만들겠지만 아쉽게 떨어지는 팀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도전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창업센터가 아니더라도 뭐 창조경제혁신센터나 뭐 정보산업진흥원 그리고 저희 청년센터와 같이 또 유사하게 청년의 창업이나 청년의 경험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다가 조금의 변화만 준다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초기에 이런 사업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 사업들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거의 근거 데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썼던 글들이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그거를 차곡차곡 모아서 나의 아카이브가 된다면, 나의 기록물이 된다면 몇 년 뒤에는, 몇십 년 뒤에는 그게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사업계획과 사업기획 운영을 한 지가 10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 10년 전에 제안서를 보게 되면 그때 참 글 잘 쓴다, 글 예쁘게 쓴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엄청난 많은 글들을 썼던 흔적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과거의 저를 또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도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핵심 내용을 중점적으로 논리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제안서를 쓰고요. 변수나 잠재적인 시장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심사위원들에 대한 예상 문제를 고민하면서 전문적인 용어들은 실제로 알고 쓰는 게 아닐 경우에는 편하게 쉽게 풀어질 수 있게끔, 특히 또 외래어를 쓰는 것보다는 우리말로 바꿔 쓰는 게 더 좋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 이런 작업들을 이어나가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갑자기 까먹었어요. 이제 다시 교육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저만의 또는 뭐 많은 사람들이 알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또 사업 계획서를 쓰면서의 좀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상에 따라서 그 사업 계획서의 그 가독성과 가시성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적어볼게요. 가독성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읽기 좋게 만들어라는 얘기겠죠. 심사를 보시는 분들은 서면과 뭐 서류 평가와 뭐 마찬가지겠지만 하루에 몇십 팀들의 서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 10장 내외의 페이퍼라고 하더라도 그게 모이면 심사위원들은 몇백 장의 페이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둥글둥글하고 눈에 보이기 어려운 폰트들을 쓰거나 글자가 너무 작다거나 줄의 간격이 너무 촘촘하거나 하면 보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익숙한 폰트들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익숙한 폰트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기존에 그 행정에서 많이 쓰던 폰트들이 있습니다. 또는 실제 사업 계획서에서 기본으로 만들어준 폰트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고딕 쪽에서의 폰트인 것 같은데 굳이 저 폰트에서 뭐 요즘 유행하는 배달의 민족체라던가 뭐 인터파크체라던가 뭐 그런 걸 쓸 필요가 없이 제일 심사위원들이 많이 봤을 법한 폰트들을 써주는 것들이 그분들이 봤을 때 눈의 피로도라던가 보기가 편하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보시지만 굳이 막 기울인다던가 색깔을 준다던가 보다 중요한 단어나 문장에만 색을 칠해준다든지 진하게 표시를 해주면서 강조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줄간이 지금도 좀 많이 좁죠. 이 줄간에 대한 여백을 주면 줄수록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편합니다. 그런 사용자, 그러니까 보는 사람을 위한 배려를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그 서류들 중에서 내게 좀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PPT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PPT를 하는 환경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환경처럼 텔레비전이 있진 않습니다. TV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어떠한 색감과 폰트를 쓰더라도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대부분 발표를 하는 그 PT장은 빔 프로젝트를 쓰고 있어요. 거기다가 뭐 2만한시 이상의 좋은 주간에도 뭐 진하게 보이는 프로젝트를 쓰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대부분
가정용에서 쓰는 2000에서 5000한시 정도의 빔 프로젝터를 쓰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흰색에 대한 것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에 불을 꺼더라도 그거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마 발표를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예쁜 폰트나 예쁜 색감을 뭐 활용한다기보다 그 어둡고 흐릿한 공간을 대비해서 글자에 대한 배색이나 폰트의 색감을 잡아주시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무 다양한 말이 들어가는 것보다 간결하게 적어주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에 맞게끔 그리고 누군가 보는지를 좀 맞게끔 그 글들을 써주신다면 아마 선정을 할 때 이 가독성은 심사위원들에게 봤을 때 이 친구가 우리를 배려하는구나 또는 글을 참 맛깔나게 쓰는구나 라는 맛깔나게 표현하는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좀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제안서를 작성하시면서 좀 유익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소개입니다. 나의 아이템과 관련한 간략한 소개 그리고 개요입니다. 그러니까 자소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창업 아이템에 대한 간략한 자소서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왜 아이템의 사용 내용 그리고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왜 설립을 하려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할 때는 가장 좋은 거는 나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느냐 또는 주변의 이야기냐 또는 내가 고민했을 때 사회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나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한 창업 아이템일수록 좀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요즘 한 가지 예를 들면요. 기생충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대만 카스테라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잠깐 이슈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실제 창업으로 옮기는 사람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그 본 감독님이 그 많은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면서 다시 왜 대만 카스테라가 없지?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경상권에는 제가 얼마 전에 너무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대구에 2개, 서문시장 쪽에 하나 있었고 부산에 1개, 통영에 1개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조금씩 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 입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일시적인 사회적 현상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런 트렌드 때문에 창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정말로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후속 단계라던가 뭐 그런 게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야기나 내 주변의 이야기나 사회 문제에서부터 그런 출발을 하는 게 창업 아이템을 잡을 때 큰 메리트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건 저의 이야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제 아이가 그 한쪽 귀가 지금 들리지 않습니다. 사회를 살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양쪽 귀가 들리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양쪽 귀가 안 들리는 친구가 있으면 학교를 가더라도 학습의 진도를 따라가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TV를 보더라도 이렇게 텍스트가 없는 이상 선생님의 말에 의존해서 교육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이제 저희 아이가 10년 뒤에 뭐 학교를 가야 될 거니까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와 비슷한 고민을 했던 친구들이 소프트웨어를 만든 게 있었습니다. 소브로라고 하는 이제 사회적 기업이었고요. 이제 소셜벤처고요. 이 팀은 제가 말하는 이 마이크를 통해서 나온 단어들이 바로 자막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만드는 기술입니다. 있지 않나라고 하는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속기사분들께서 저의 대답을 바로바로 기록을 해서 TV에 띄우는 것들이 대부분의 지금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있음으로써 창업 모델로 학교에서 내가 그 프로그램만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불편하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내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정말로 그거는 얘가 정말 진정성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아이템을 소개할 때는 이런 내 이야기나 내 주변의 이야기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들에 대한 그 시작부터 하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존재감을 갖는 신상품, 신서비스인지 적으라고 좀 적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새로운 상품과 새로운 서비스가 맞는가? 밥을 담을 때 그릇이 있고요. 그 밥 위에 뭐 내용물이 있겠죠. 그러면 이 그릇이 놋그릇이냐, 뭐 사기 그릇이냐, 아니면 스텐 그릇이냐, 그릇의 형태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릇도 볼처럼 움푹하냐, 길쭉하냐, 네모나냐, 형태가 다르고 재질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밥이 백미냐, 잡곡이냐, 뭐 흑미가 다 들어가느냐, 흑미로 만들었느냐, 죽이냐, 안에 내용의 콘텐츠도 다를 수 있습니다. 다름의 차이일 뿐이지 조금씩의 여기 없었던 아이템에 대한 보완으로 나오는 것들이지. 그래서 저희같이 초기 단계에서는 정말 이게 신상품, 신서비스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게 신서비스라면 명확하게 왜 새로운 제품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지만, 아닐 경우에는 유사함과 차별성에 대한 이야기로 좀 더 적어주시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있는 무엇이 새로운지, 그러니까 기존의 것과 어떤 게 조금 다른지, 보다 편리하고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던가 상품 면에서 경쟁이 있는지를 적어주시는 게 연결해서 써주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왜 다른 회사에서는 이걸 하지 않을까? 당연하겠죠. 좋은 거면 먼저 좋은 기업들이 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CEO 사업에 선정이 된다면 11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럼 1기부터 10기까지 사람들이 안 했을까? 안 한 게 아니고 굳이 그게 상품성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하기 위해서의 다양한 규제나 제도적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을 정했을 거라도 저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들이 아마 저런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저는 한 가지를 좀 더 적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아이템의 기여도에 대해서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이템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농아들을 위해서 언어를 바로바로 즉시 변환해 줄 수 있는 교육용 솔루션이야 라고 소개를 했어요. 지금까지의 상품은 속기사들이나 선생님들이 사전에 자막 작업을 해서 아니면 텍스트로 만든 그 핸드아웃, 교재를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것밖에 없었어. 하지만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이거는 정말 새로운 영역의 일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도움이 돼. 그런데 이거를 만들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어떤 효과를 낼 거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규모로 돈을 벌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는 어떠한 가치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간략한 기대 효과까지 여기에 적어주면 하나의 자소서의 요약문이기 때문에 이 한 장을 보면 심사위원들은 뒤에 장을 굳이 보지 않더라도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첫 장에서 요약을 해주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뒤쪽에서는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신규성과 독창성을 말할 때는 왜 이런 것들이 독창적인지에 대한 장단을 좀 구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 사업의 요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서 보면 그 아이템의 특징과 장단점을 얘기하면서 여기서 당연하게 넘어오면서 내 서비스의 차별성을 이야기하면 좋은데요.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바라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 아이템이
기술적인 장단점, 차별성이 무엇인지, 기술적으로 뛰어나다라는 것들일 텐데 이거는 기존에 있던 것보다 몇 배나 더 성능이 좋다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성능은 추후에 뭔가 규격을 위한 이제 안정성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평가 연구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다 직접 맡기는 수밖에 없을 거고요. 아니면 뭐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전에. 두 번째는 제도적으로 이거는 그 전에 이런 규제들이 있었는데 나는 이런 규제를 활용해서 아니면 더 활성화할 수 있다. 아니면 이건 규제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뭐 특징 및 차별성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관습적으로 소비자들은 당연히 이럴 때 이런 아이템들을 사게 돼 있더라.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이 나의 특징 및 차별성이다. 마지막으로 사회 여론적으로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창업이 돼? 이런 게 상품이 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는 짜잘하게 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위해서 뭐 피규어도 많이 사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사회 여론적으로 요즘 이런 것들이 더 붐업이 되고 있더라. 그래서 할 수 있겠다. 차별성이 있겠다. 라는 이야기로 특징 및 차별성들을 잡아주신다면 심사위원들이 좀 바라볼 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 아이템의 특징이나 장단점, 핵심 기술의 서비스는 무엇이냐를 말할 때는 블록더라고 하죠. 그 블록으로 하나의 도식을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내 서비스는 무엇이고요. 그래서 뭐 나의 가치는 무엇이고요. 그랬을 때 소비자들은 누가 될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거를 공급을 하는 방법, 그리고 얘들은 어떻게 재화를 지급하는지, 그리고 그러면 이 소비자들은 어떤 가치를 느끼게 되고 이 가치를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블록이 만들어지면 좀 더 바라보기 쉽습니다. 그런 게 개요에 들어가면 딱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게 핵심 기술이라면 지재권, 지적재산권이라든가 특허를 출원을 했다던가 아니면 실제로 특허나 지적재산권을 확보했을 수도 있겠죠. 선생님들께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적어주시면 그거는 뭐 말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좋은 하나의 가산점이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있으면 여기다가 좀 기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아이템의 시장 경쟁력과 타겟 그리고 유사 제품 대비 우월성들을 적으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는 크게는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저도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 저의 생각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 팔려고 하는지에 대한 시장과 고객입니다. 대부분 이런 목표 시장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B2B, 회사를 상대로 하느냐 또는 B2C,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활용을 하느냐 또는 B2G, 정부와 같은 기관들이나 행정을 상대할 것이냐에 대한 서비스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의 목표 시장인데 또 이 안에서도 국내 시장이냐 국외 시장이냐 둘 다 활용할 것이냐 또는 오프라인으로 할 것이냐 온라인으로 할 것이냐 병행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도 하나의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입하고자 하는 시장의 특성이 어떤 곳인지 또는 융합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판매처는 어디인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이 시장의 특성은 어떤 건데 내 사업의 특성과 이래서 유사하다라는 것들을 저 첫 번째에다가 좀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경쟁자이고 대체 상품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그 뒤편에 보면 그 3C나 STP와 같은 전략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거고요. 가격 품질 같은 것들도 거기서 좀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내 목표 시장에 대한 규모를 좀 더 이야기를 하면서 2번, 3번, 4번 질문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내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이 시장의 동향이 어떤지에 대한 근거 데이터 또는 트렌드를 여기다가 적어주면 좋습니다. 만약에 뭐 증강현실, 가상현실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이제 과기정통부에서는 VR, AR과 같은 증강현실, 가상현실 사업에다가 되게 많은 사업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뭐 구글에서는 VR을 활용한 게임들이나 플랫폼들을 계속 개발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아름 지역 곳곳에 VR 체험존들이 생기고 있죠. 이렇게 VR에 대한 신산업들에 대한 정부 지원 작업이나 소비자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어요. 옛날만 하더라도 뭐 무겁다, 멀미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금이 들어가고 기술이 계속 개발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것들도 많이 완화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과 그 시장의 트렌드, 이슈에 대한 것들을 좀 적어주면서 그것들이 내 경쟁자이고 유사한 대체 상품이 가능한 것이고 그런 이야기로 좀 적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의 규모가 어떻느냐 이런 것들은 통계와 관련된 통계 백서들이 있습니다. 콘텐츠 쪽에서는 뭐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통계 백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인구와 관련된 거면 통계청을 찾아봐도 될 거고요. 구글링 조금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야에서 각 그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데이터들을 좀 뽑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또 검색을 더 해보시면 구글에서는 해외 데이터들까지 같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규모, 잠재적 규모, 추후 확장됐을 때 얼마 정도의 밸류를,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적어주신다면 그런 것들이 여기서의 그 이야기들, 시장성에 대한 이야기를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SWOT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런 SWOT 시트를 활용해서 적어주시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SWOT은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식상해졌어요. 근데 그 식상함이 보통은 그 계속 발전을 하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 SWOT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요. 융합을 합니다. 요즘은 융합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SO 그리고 WO 그리고 ST WT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합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거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강점인 S 그리고 약점인 W가 있겠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기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O가 만들어지고요. 마지막으로 위협이라고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강점이자 기회인 것, 그렇게 말하면 이거는 우선 수행을 해야 되는, 무조건 지금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지금 창업 아이템이 되는 셈이에요. 나의 강점과 이 시대의 흐름 또는 시장의 규모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내가 이런 강점과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점이자 기회인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우선 보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수행 다음에는 우선적으로 보완이 되면 되는 것들입니다. 지금 조금 약하지만 충분히 기회가 있어. 그 말은 여기서 1차에서 뭐 3차년도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것들이 내가 이거를 좀 극복을 해서 아직까지는 잠재적 시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쭉 가겠다라는 나의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전에 시장성에 대한 논리도 같이 얘기가 되겠죠. 밑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근데 위협인데 강점인 거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리스크 과제라고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부담이 있는 과제지만 이것을 극복한다면 한 단계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더 중장기 계획으로 아니면 이 회사의 체제를 변환할 수 있는 것들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요. 약점이자 위협인 거는 명확하게 솔직하게 내가 못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선이고 장기 보완에 대한 의미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꾸준히 내가 개발을 한다면 여기와 여기로 갈 수 있는 아이디어나 사업 구상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단어나 문장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스왓을 하면서 스왓에 하나하나 계속 단어 문장을 쓰면서 내 사업 아이템에 대한 분석을 한다면 나중에 발표를 하실 때도 충분한 질의응답대의 대응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강점과 약점을 합쳐보고 강점과 위협을 합쳐보면서 단어나 문장의 조합, 내 사업 아이템에 대한 그 훈련을 계속 한다면 그 시기별로 해결해야 될 과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청년 CEO 센터에서도 이런 식의 스왓 분석에 대한 시트를 여러분들에게 작성하라는 과제를 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시장 현황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3C 분석이라고 하고요. 커스터머, 컴피티터, 컴퍼니와 같이 그 세 가지의 3차원 평가를 통해서 그 시장의 정의를 좀 내려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요거는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앞서서 계속 했던 부분에 대한 반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황 분석은 아까 앞에서 계속 하셨죠. 그리고 경쟁사 분석도 하셨고요. 자사 제품에 대한 분석도 스왓에서 하셨을 겁니다. 이런 시장 현황 분석을 할 때는 저는 좀 객관적 데이터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객관적 데이터를 어떻게 찾고 있냐면요. 첫 번째는요. 신문에서 찾고 있습니다. 신문은 육하 원칙을 가지고요. 팩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통계나 이미지 자료들을 활용하면서 되게 간결하면서 담백하게 객관적인 이야기를 뱉어내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되게 신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보고서를 활용합니다. 이 보고서는 매년에 대한 근거 데이터라던가 제가 원하는 분야, 뭐 인구 통계 보고서, 아니면 인구 유출 보고서, 또는 원예 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보고서, 서비스 산업에 대한 보고서와 같이 엄청난 다양한 분야의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통계가 있고요. 주변의 예시 사례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제언들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결론 또는 제안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볼 때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아이템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서들은 저 같은 경우는 뭘 많이 봤냐면요. 각 정부 그 산하기관에 연간 백서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울산 쪽에 창업 지원을 받다 보니까 울산발전연구원에서 나오는 이런 이슈 리포터들이나 연구보고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이고요. 마지막으로 그 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들을 좀 많이 저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뭘 보내면요. 논문도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쉽게 검색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논문을 검색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RISS라고 하는 이제 사이트가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나 학생증 있으신 분들은 우회 접속도 가능합니다. 또는 석박사 과정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리스 사이트에 들어가실 수 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입이 돼야지만 이게 논문이 좀 봐지는데, 그 중에서도 유료 논문이 있고 무료 논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해당하는 분야의 유사한 분야, 경쟁 분야의 논문들을 좀 보면서 또 그런 데이터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3C 분석을 하고 있었고요. 그 밖에도 좀 더 주관적인 데이터들은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과 같이 개인이 직접 생산하는 그런 콘텐츠들에서부터 좀 데이터를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C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C인 커스터머입니다. 커스터머에 대한 거는 고객 분석이겠죠.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는 고객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좀 제가 악필이라서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고객 분석은 어떤 거를 좀 평가를 하면 좋냐면요. 시장의 규모, 내가 하는 이 산업에 대한 시장의 규모, 그리고 두 번째로 성장률, 이거를 중점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이 시장 상황이 적혀 있고 나는 어떤 정도의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좀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시장이 적절한 규모인지, 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인지, 또는 내 사업을 들어온 이 시장에서의 잠재 수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음 세대, 또는 갑자기 누군가 이게 구매를 할 만한 세대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까지 좀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컴퍼니겠죠. 두 번째는 컴퍼니예요.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내 자사에 대한, 그러니까 내 회사에 대한 분석이겠죠. 저기도 적혀 있듯이. 그래서 뭐 가격대, 제품의 장단에 대한 것들을 분석을 하는데, 보통은 그것뿐만 아니라 내 기업의 요거는 좀 더 고민해 주시면 좋은 게요. 내 기업의 목표와 비전까지도 같이, 그러니까 명확한 정량화된 데이터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도 있지만 그러니까 계량할 수 없는 나의 목표치 또는 나의 비전도 하나의 현황의 분석의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했을 때 시너지 효과, 그러니까 내 제품이 출시되었을 때의 시너지에 대한 것들까지도 같이 좀 이 3C 분석에서 들어가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격을 가진 내 서비스나 내 제품이 내가 가지고 가는 목표나 비전과 일치하는지를 좀 분석을 해 보시고요.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회사에서는 나의 또는 내 동료들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공간을 가지고 있거나 돈을 가지고 있거나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하는 그런 자원을 갖추고 있는지가 자사 제품, 자사에 대한 분석의 하나의 류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은 경쟁사, 컴피티터에 대한 경쟁사 분석인데요. 경쟁사 분석은 되게 분석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가 뭔가 에베니와 같은 경쟁사 분석이나 앱 분석 같은 그런 돈 주고 다른 팀들의 이슈를 받아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고난이도의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장 분석을 그냥 할 때는 아까 앞서서 말했던 보고서나 논문 같은 데 보면 사례들을 보면서 시장 분석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또는 그 업체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재무 분석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재무에 대한 이야기들, 연매출 얼마에 고용인원 몇 명 정도다. 근데 그게 한 5년도치까지 계획이 5년치에 대한 그 연매출과 인원들이 몇 명이 고용됐는지 4대 보험적으로 그런 것들이 네이버에 보면 기업 신용 평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유사업체들이나 또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경쟁업체들의 그 시장이래요. 재무 분석을 한다면 그러니까 디테일한 재무제표 분석은 아니겠지만 몇 년 사이에 계속 규모가 커지고 있고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 아니 줄어들고 있어 같은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자 분석에는 그런 재무 분석들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분야가 나 말고 또 새로운 경쟁자들이 올 수 있는지 또는 내 지금의 라이벌 경쟁사들은 얼마나 공격적으로 하는지 너무 공격적으로 가면 과연 이걸 내가 지금 시작하는 게 맞는가 또는 이게 블루오션이 맞는가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기입을 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깨졌네요. 다음은 이제 STP 전략인데요. 네, 지우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STP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그 보고 계시는 그 PPT에는 이게 정확하게 적혀 있을 거예요. 저 지금 되게 당황을 했는데, 과거에는 이런 경영학과에서는 STP라고 해서 그 세그먼트, 그러니까 고객이겠죠. 그 다음에 타겟. 그래서 타겟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P, 포지셔닝. 어떤 식의 포지션을 잡을 것인가를 가지고 있는데 요즘은 여기다가 하나를 더 들어가서 D까지 들어갑니다. 디프런트. 차별성. 앞에 했을 때 또 똑같아요. 하지만 또 해보는 이유는 계속하면서 이것들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3C 같은 경우는요. 이것들이 그 고객과 자사와 경쟁사를 분석하면서 시장의 정의를 내리기 위한 분석적 요소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C는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나와 있는 이 시트인 STP 또는 D까지 있는 이 시트는 뭐냐면요. 제가 또는 여러분들께서 효율적으로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요소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STP에 대한 이야기를 저랑 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STP를 좀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 STP를 하기 이전에 다른 하나의 또 저만의 방법이 있는데 저만은 아니지만 제가 좀 주로 사용하는 것들인데 그거를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S, 세그먼트. 세그먼트는 고객에 대한 세분화를 합니다. 근데 이 S에서는 많이들 얘기하는 게 뭐 성별, 연령 또는 B2C, B2G, B2B와 같은 타겟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 세그먼트에서는 구매자의 그룹을 좀 나눠보는 거를 좀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살 사람들의 그룹을 나눠보는데요. 크게는 저는 4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 통계학적으로 좀 바라보자는 겁니다. 내 상품이 어떤 연령대에 적절한 상품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인구 통계학적으로 타겟을 좀 바라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역과 지리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내 상품이 만약에 어촌에서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고요. 농촌에서 필요할 수도 있고요. 도시에서 필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남성에게 필요할 수도 있고 여성에게 필요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아니면 이거는 좀 더 북반구에 가까운 쪽, 남반구에 가까운 쪽, 또는 좀 더 글로벌한 사업 아이템일 경우에는 뭐 남반구 쪽, 좀 더 뭐 그 해가 긴 지역, 좀 해가 짧은 지역에서 그렇게 좀 그 지역이나 지리에 따라서 이 시장을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리적인 겁니다. 좀 이거는 좀 비정형화된 건데 가지고 있을 때 좀 더 마음의 안식을 가질 수 있어. 아니면 뭐 요즘 그런 말도 있다잖아요. 그 외제차를 타는 이유가 승차감이 아니라 하차감이라 한다고. 그렇게 내가 이걸 샀을 때 내릴 때 기분이 좋은 것처럼 가졌을 때 마음의 만족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구분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행동학적으로 이걸 가지고 있을 때 실제로 잘 활용을 할 수 있을지 못할지에 대한 것들까지 바라보는 게 STP에서 첫 번째 S, 그 세그먼트, 고객을 세분화하는 거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타겟팅인데요. 이 타겟을 할 때는 저는 그래프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 타겟을 할 때는요, 저는 이런 X, Y의 그래프를 좀 그리고 시작을 하는데요. 학교에서 옛날에 저는 문과기 때문에 학교 때는 잘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일을 하면서 이런 그냥 재미 삼아서 장난 삼아서 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X축에 Y축이 있잖아요. X축과 Y축은 그 내 아이템에 대한 전혀 다른 성격을 좀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아이템을 먼저 정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음료수를 만드는 게 제 아이템입니다. 근데 저는 맛있고요. 당연하겠죠. 그리고 건강하고요. 그러면서도 그렇게까지 안 비싼 중저가의 탄산이 없고 유기농인 지역의 로컬 푸드를 활용한 제품이다 라는 단어의 정의, 옆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기울였는데 단어의 정의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음료를 정의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단어를 만든다고 보면 돼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본다면 크게 구분할 수 있는 게 탄산으로 일단 구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탄산이라고 하면 톡 쏜다. 나를 하나의 X축을 준다면요. 톡 쏜다의 반대 의미가 어떤 게 있을까요? 부드럽다. 그러니까 마셨을 때 목 넘김이 꺽 하는지 아니면 꿀떡꿀떡 넘어가는지를 일단 비교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선순위를 건강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왜냐하면 로컬이나 유기농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걸로 이야기하면 좀 더 몸에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좀 비교대적으로 또 이상할 수도 있죠. 톡 쏘는데 건강한 거? 아니면 여기를 비싸다, 안 비싸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XY축을 나눈 다음에 비교 대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많이 아는 음료들을 한번 좀 해볼게요. 콜라는 톡 쏩니다. 콜라의 톡 쏨을 그 절대적인 가치로 한번 본다면 한번 10으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5로 잡아볼게요. 콜라는 일단 여기 톡 쏘는 거는 최상급이라고 일단 보고요. 그 중에서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는 그 상대적이지만 뭐 초등학교 때 뭐 콜라에다가 1을 넣어 놓으면 녹는다. 뭔데 다른 것도 다 녹는다고 하던데 건강 이거는 저희끼리 쓰는 거니까 제가 나중에 뭐 명예훼손을 당할 일은 없겠죠. 그 예시를 드는 겁니다. 저의 주관적인 기준이고요. 톡 쏘면서 좀 덜 건강해. 여기가 콜라. 그럼 사이다는요? 검정색 아니 흰색이니까 그나마 좀 낫지 않나? 한 요쯤? 여기 사이다. 부드러운 쪽에 뭐가 있을까요? 암바사는 좀 부드럽겠죠?
암바사는 덜 톡 쏘는데 건강도 한 요쯤인 것 같아. 여기는 밀키스. 부드러운 쪽으로 가보면 뭐가 있을까요? 아침 햇살. 아침 햇살 되게 저 부드럽게 생각하는데 또 되게 저는 그 숙취 때 아침 햇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아침 햇살은 건강하고 부드러워요. 건강하지 않은데 부드러운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건강하지 않은데 부드럽다. 레드불과 같은 만약에 바카스 쪽으로 해볼게요. 바카스가 자양강장제로서 누구에게는 되게 건강한 자양강장제로서 누구에게는 되게 건강을 위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좀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지만 건강하지 않다. 바카스. 뭐 이런 식으로 나의 앞서서 했던 유사 경쟁 분석들을 이런 식으로 나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내 거 종안스 음료는 어디로 갈까요? 만약에 저는 탄산이 없고 건강하니까 그래도 너무 올라가면 너무 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나와 같은 시장이 또 어떤 게 톡 쏘는데 제가 탄산이 없다 했네요. 여기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게 제 제품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영역은 되게 많아. 그리고 이 영역도 되게 많아. 그런데 이 영역은 좀 적네라고 제가 그 데이터를 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래프로 보게 되면 심사위원들이나 사람들도 맞네. 근데 나보다 잘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못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럼 나의 포지션은 요쯤이니까 나는 이런 영역들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쪽이 수요가 시장이 지금 많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들어갔을 때 충분히 승산이 있어라는 좀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이런 타겟팅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그 타겟팅을 할 때 이런 XY축의 그래프를 사용하면서 제 음료, 제 제품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정체성을 찾은 다음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를 활용하신다면 두 번째인 타겟팅 그리고 포지셔닝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적히면 이것들이 포지셔닝을 하는 거죠.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들의 제품에 대한 포지셔닝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포지션은 단어로 할 수 있습니다. 내 제품에 대한 형용사로 얘 제품은 어때라는 단어들이 나오겠죠. 그거에 대해서 또 XY축으로 꾸며가지고 긍정과 부정 그리고 확산이 가능하다, 비확산. 그러면 제 단어들이 어디에 더 많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아마 이건 주관적인 데이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주변에 있는 지인들과 함께 이 작업을 하면서 내 거에 대한 또 그 포지셔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제품은 어떤 세그먼트의 타겟을 가지고 어떤 포지셔닝을 하면 좋은 STP 전략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글로 쓰는 것보다 이렇게 근거 데이터들을 이미지로 만들어서 같이 넣어준다면, 첨부자료로 넣어준다면 많은 어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판매 경로 및 방법, 그리고 마케팅 방법이나 일정인데 이거는 대부분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가장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는 내 개인 홈페이지를 하겠다, 아니면 어느 중개 플랫폼에 들어가겠다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프라인일 때는 직접 내가 매장을 가지고 판매를 하겠다, 아니면 협업을 하는 매장에 들어가겠다, 아니면 청년창업센터에서 할 수 있는 팝업 스토어에 들어가겠다, 아니면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그 판매 경로 및 방법은 여러분들이 고유한 것들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더 중요한 게 그 판매 방법이 얼마나 디테일하냐는 지금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냐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뭔가 MOU나 M&A 같은 뭐 각서가 있어요. 또는 내가 이 사람의 제품을 투자하겠다, 사겠다, 판매를 해주겠다라는 뭐 각서나 계약서가 있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아닐 경우에는 얼마나 이 제품에 대한 주변의 판로를 어떻게 알고 있고 준비를 했느냐를 좀 더 저는 볼 것 같아요. 실제 도장에 찍혀 있는 무엇인가 있으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정이나 계획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창업을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3월에 지원금을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4월에 판매를 하겠대요.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왜냐면 시장 조사도 덜 했고요. 제품에 대한 품질 검증도 안 했어요. 그리고 소비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안 해보셨습니다. 그리고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도 아직 안 했고요. 판로도 없는데 그냥 판대요.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일을 할 때는 그 플랜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을 좀 더 여기다가 되게 구체적으로 촘촘하게 적어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렇게 칸을 쭉쭉쭉 나눠요. 그래서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이런 식으로 월별로 칸을 나누고요. 이렇게 또 사업마다 쪼개겠습니다. 3월엔 뭘 해? 돈을 처음 받았어요. 그러면 계속 해야 되는 거는 기획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기획 안에서도 뭐 디자인이라는 게 제품을 디자인할 수도 있고 내 상품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디자인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디자인을 하고 나면 이거에 대한 뭔가 목업을, 그러니까 실행에 대한 연습을 한번 목업을 하겠죠. 워킹 목업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하나의 테스트가 나온다면 그 다음에는 이거에 대한 그 필드에서 테스트를 해야 될 거예요. 소비자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를 이제 알파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알파 테스트를 해요. 그리고 나서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받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을 하는 작업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생산을 해내는 거죠. 뭐 양산을 바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걸 하면서 또 뭘 해야 될까요? 홍보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거고요. 판로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업을 하면서 쭉 기획일 거예요. 그러면 기획은 요때까지 할 거고요. 디자인은 뭐 이렇게 갈 거고요. 그다음에 목업은 디자인이 나오면서 같이 준비를 해서 알파 테스트는 한 달을 할 거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은 2달을 하고 보완은 한 달을 해서 생산을 2달 동안 하겠다. 홍보는 이 알파쯤에 나오면 보통 피드백을 한다는 게 만약에 크라우드 펀딩을 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때부터 디자인 작업 준비해서 홍보는 계속 하겠다. 그리고 판로를 만약에 만들 거면 판로는 매일 영업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월별 계획으로 쪼개주시면 좋아요. 주 단위로 쪼개면 더 좋겠지만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통 부분에서는 당연한 이렇게 판매 경로 방법은 뭐 당연한 소리일 겁니다. 그래서 뭐 다 같은 소리 할 거고요. 그래서 일정을 얼마나 촘촘하고 디테일하고 내 사업에 맞게끔 적는지를 좀 더 보여주신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이에요. 이 조직은 뭐냐면 내 사업체의 조직 구성 현황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직들의 전문성이나 내가 가진 조직이 아닌 주변의 네트워크의 또 전문성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아마 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회사들이나 기업체 뭐 기관들에 가면 다들 업무 분장표라든가 조직도라는 걸 가지고 있을 겁니다.
대표가 누구고 뭐 팀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식화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박스를 치는 것도 있겠죠. 이름 그리고 전공 또는 경력. 만약에 제가 커피숍을 하는 창업을 할 건데 커피숍에 대한 전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한다 하면 신빙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초기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알바 경험도 있으면 그게 전문성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전공 경력이 아닐 경우에도 뭔가 유사한 뭔가의 유사한 뭐 타이틀이 있다던가 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대표자 그리고 대표자에서 팀원이 있을 경우에 팀원들의 이력과 프로필까지 이런 식으로 같이 적어 주신다면 한눈에 볼 수 있겠죠. 또는 1인 창업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딱 타이틀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직 구성의 현황은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또 하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내 팀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전문적인 사람들이나 단체가 있는지에 대한 것도 적어주면 좋습니다. 내 주변에 어떤 전문 경력을 가진 팀들이 있기 때문에 자문을 구하겠다. 아니면 이 팀들이 나에게 기술 이전을 해주기로 확약을 했다. 같은 도장이 찍혀있는 문서가 있다던가 아니면 내 주변에는 좋은 그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본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자본이 아니더라도 공간을 빌려줄 수 있는 계획이 있다. 아니면 나는 지금 내 돈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공간을 가지고 있다처럼 나의 것들, 최대한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지 않을 때의 출발선상에서 차이가 많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가진 재원들, 근데 제안서는 그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현장 실사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실제 서류와 다를 경우에는 박탈이 될 수도 있거나 사업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실제 자격들, 아니면 실제 도장이 찍혀 있거나 확약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 아닌 경우에는 허위로 기재를 하시면 좋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렇게 이 조직도의 분야를 기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입니다. 그 향후 계획. 아까 전에 향후 계획은 보시면 뭐 아이템 개발 후 1년 내 달성해야 될 과제. 그러니까 스왓에서 보면 강점이자 기회인 것과 약점이자 기회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아마 여기에 들어가면 아마 좀 완벽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절실히 해야 되는 것들은 밑에 쪽의 것들이겠죠. 하이리스크 또는 약점이자 위기인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시장 진출 확대 및 투자 유치 방안 전략은 실제 뭐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좋은 파트너가 있거나 좋은 투자에 대한 협약을 받았다면 그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좋지만 그게 아닐 때는 담백하면서 실현 가능한 것들 위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그런 데모데이는 이제 청년창업센터에서도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 데모데이에 들어간다던가 창업센터에서는 저는 예전에 그 공간을 지원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당 지금 지원을 해주는 기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알아보시면서 적극적으로 그 기관의 수혜를 받는 것들이 그 기관에서도 좋은 실적의 평가의 점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알면서 또는 이 기간 다음 단계로 뭐 어떻게 넘어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 사업계획 이후에 1년 만에 뭐 최대 2,500을 받겠지만 뭐 그 금액을 다 받을 수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정말 뭐 500, 뭐 1000 받아서 한번 해봐라 하고 나서 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다음 단위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그러면 폐업이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진출 방안들을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뭐 지금 하고 있는 그 청년 창업 사업이 있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내가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정부 부처 사업에는 무엇이 있을지,
창업진흥원 같은 데 가면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내 기술이 분야가 맞다면 글로 넘어가겠다. 뭐 창업사관학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R&D 쪽에 있는 창업성장 패키지 사업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뭐 저희 청년센터와 같은 뭐 리빙랩이나 임팩트 사업으로 올 수도 있고요. 또는 사회적 경제로 넘어가서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단과 같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작업 아이템으로 변환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곳에서는 그 시간 발전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그 목표치들을 좀 1년차, 3년차, 5년차들을 좀 이렇게 하면서 그 기간에 내가 어떻게 버티겠다. 또는 실제로 돈이 정말 잘 벌려서 내 돈으로 또는 투자를 받아서 뭐 유니콘 투자까지 받으면 좋겠죠. 뭐 투자를 받아서 가겠다라는 좀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뭐 시리즈 A를 받겠다. 뭐 좋죠. 저도 받고 싶은데 좀 아닌 것들보다는 구체적이거나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향후 계획들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꼭 요거를 기억해 주세요. 현실성이 있는지 허무맹랑하면 다 알아요. 여러분들 쓰면서도 되겠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을 꼭 반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체계성입니다. 실제로 연 단위별로 또는 사업 단위별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고민이 향후 계획에 들어가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구체성입니다. 어떤 아이템으로 어떤 영역에 진출을 해서 얼마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돈을 벌 수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어떤 체계적으로 투자를 받거나 다음 단계의 사업으로 나가겠다라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순전 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거 크게 적으면 다들 좋게 봐 라고 하는데, 요즘은 그 결과평가를 할 때 그래서 어떤 것들을 실제로 하셨나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사업계획서는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게 아니다 했잖아요.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그래서 작년에 수익이 얼마가 났나요? 실적이 뭐였나요?를 물어봤을 때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현실적이 않을 경우에는 대충 얼마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연 방문율이 한 300명 정도가 됐고요. 근데 우리는 창업이기 때문에 방문보다는 수익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으면 네, 그러면 작년에 제가 2,500을 투자했는데 그만큼이 안 됐네요? 라고 심사위원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로 고민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창업이 그 하나의 시도로 끝나지 않을 수 있게끔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보시는 것처럼 제출 일자는 2월 27일 목요일까지 해야 됩니다. 제출 형식은 PPT 양식, 지금 이 양식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디자인이나 목차는 디자인은 자유지만 목차, 그러니까 순서에 대한 거는 변경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제가 경험해봤던 청년창업센터의 PPT를 하러 갔을 때는 그 좀 많이 흐릿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빔이 이제 좀 흐릿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쨍한 색깔들을 활용한다면 심사위원들한테 좀 더 그 가독성에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꼭 이메일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 세 가지 꼭 유의해 주시고요. 평소 같으면 제가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만나서 제 제안서도 예전에 썼던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좀 휘발적인 교육이 아니라 좀 남을 수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좀 제가 그 자료들을 공개를 하진 않았습니다. 하면서 좀 궁금한 것들이 있는 분들은 그 이 영상의 아랫부분이나 하나의 어떤 영역에 제 회사에 저희 울산광시 청년센터의 전화번호 또는 홈페이지 주소가 있으니까 대관 신청을 꼭 하셔가지고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저에게 질의를 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그리고 아는 범위에서는 적극적으로 응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청년센터도 다양한 청년들의 활동 경험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창업은 아닌 활동 경험에 대한 공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시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복수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올해는 꼭 이 CEO 사업에 성공을 하시고요. 내년에 또 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으시면 저희 청년센터에도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청년센터는 울산대학교 바보사거리 인근에 있습니다.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경험을 지원하고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초기 이제 창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네, 뭐 길다면 긴 강의, 그리고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아서 이렇게 이런 교육 여건에서 강의를 한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글씨도 좀 제가 악필입니다. 맨날 타자만 치다 보니까 글씨가 좀 잘 안 보이더라도 확대를 하시면서 좀 확인을 할 수 있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5기지만 지금은 이제 창업을 하지 않고 창업을 위한 파트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번에 도전을 하셔가지고 꼭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